네, 7월 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화요일 찐시황은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봉하 대표입니다.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뭐 아침마다 계속 인사를 드리다가 또 이제 장 마치고 나서 이제 찐시황이죠. 예, 우리가 이제 장 출발 전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장기전. 장이 시작하기 전. 네, 장기를 두다가 저녁에는 이제 오늘 장도 한번 리뷰도 해보고 이제 아침에 시간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또 조금 세세한 이야기들 함께하는 시간도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양봉 네.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밖에서. 사실 저는 좀 많이 노력한 것 같아. 머리가 막 휘날리고 지금 막 산발을 한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변화를 이 나쁜 장에 저 사람은 파마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의지를 보여준 거죠. 예, 의지 어떤 의지냐? 파마를 하게 되면 머리가 꼬였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좀 사실 뭐 시장이 엄청 실타래에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해몽이 너무 좋은데 파마가 풀리면서 머리가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 바람으로 변화를 줘봤는데 어쨌든 오늘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한번 지난주 6월 28일 이후에 일주일 만에 조금 이번엔 진짜 한번 하나? 또 이번에는 또 하다 마나? 반등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기대감을 한번 약간 설렘을 준 그런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문자 총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다중바닥을 그리는 중인가라는 퀘스천을 던지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닥이란 건 올라와야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조금 빠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지금부터 좀 보시게 될 건데 일단은 타이틀은 다중 쌍바닥이란 건 이제 뭐 우리나라 지수로 치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한 710포인트 정도에서 아직은 이게 완전 쌍바닥을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잡아줬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1,000포인트 정도에서 잡아줬다. 요 내용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인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월봉을 한번 꺼봤습니다. 월봉을 껐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시계를 돌려봤어요. 시계를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이건 2020년도 코로나 당시의 시장 흐름입니다. 이제 코로나 때 3월에 급락을 했다가 이때도 이제 마이너스 한 10% 이상 연간으로 두 개 봉을 합치면 30%가 빠졌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 뭐 2020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5개 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월봉에서 이런 봉은 그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딘지를 이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봉을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일봉이라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보통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이렇게 첫 번째 쉬면 보통 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매도란 의견보다는 한 번 더 보자의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제 팔아야 되나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더 밀린다면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다이나믹하게 여기서 올랐던 겁니다. 그러면 요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자리가 11,000포인트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했던 자리인 거죠. 그렇게 올라왔던 지금까지의 장이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니까 그 선이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하반기에 그었던 선이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기술적으로 월봉인데요. 나스닥이 한 뭐 30포인트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11,000포인트 밑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내려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반등을 조금 이어가는 힘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건 바람입니다. 이게 완벽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런 그림을 한번 오늘 그려봤어요. 혼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을 동일하게 좀 분석을 해봤더니 코스닥은 사실 이게 바닥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조금 모호해요. 모호한데 왜냐하면 코스닥은 월봉 기준으로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근데 하락률을 보게 되면 코스닥도 그 2008년에 대략 한 50%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대략 30%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월봉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이슈가 있었고
이건 사실 이제 차트 분석은 사실 자기성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랬더니 과거에 약간 700선 자리에서 약간 저항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5년 정도가 힘들다가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어느 정도 7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에너지가 뿜어왔지 않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불과 7년 전 사건인데요. 그럼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와왔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5년 동안에도 700선이 지지가 되면서 코로나 때 슈팅이 났던 거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은 연봉이 이제 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으로. 남아있는 1년이 어떤 그림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비관론자들의 의견이 어떤 게 있냐면 내년은 진짜다. 어떤 쪽으로? 폭락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정신인데 그거는 저는 이 기준으로 삼아봤어요. 이게 연봉입니다. 1년 단위인데 만약에 12월 달 종가가 정말 700선 밑에 마감을 한다면 너무 이제 먼 이야기인데요. 한번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700선 밑에서 2012년 올해 2022년 12월 29일, 30 마지막 거래일이 700선 밑에 있다면 내년 초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가 않고 그 이상이라면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월봉으로 봐봤더니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별건 아니지만은 한 700선 정도에서 나름 미미하게나마 너무 미미하게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미하게나마 700선에서 투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부터 만약에 700선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또 뭐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향후 장세가 만약에 700선 정도에서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 우리의 반등력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보자. 참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차트 꺼놓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한번 이런 욕심이 좀 나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결국은 네. 지난 일이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 전에는 테크니컬하게만 봐봤잖아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현재 상황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을 특히나 오늘잠 좀 올랐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뭐 CNN 보도 있지 않습니까? 뭐 CNN에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75%를 장악했으니까 그렇죠. 뭐 휴전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희망도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 그다음에 만약에 아침에 오늘 한국 증시가 CNN 보도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거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언론이 그래서 그런 재료보다는 증시에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오늘 장에 조금 호재가 뭐였을까 보니까 바로 이 기사 같아요. 제가 중국말은 읽지는 못해요. 그냥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밑에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쉽게 말해서 중국 상무부의 중국말 보도인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 리커찬 총리의 어떤 입에서 이제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 관세를 일부 중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장 초반에 계속적으로 나왔던 화두예요. 5월달에 옐런 재무장관이 벌써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바이든 대통령. 근데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면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USTR이잖아요. 왜, 이 미국 무역 대표부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기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보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우리나라를 치면 재경부, 뭐 통상외교부 이런 게 되겠죠. 요 자료인데 어느 정도 요게 살살 시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이 트럼프 시절에 이제 1차, 2차, 3차 정도의 관세를, 상호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부과했던 게 뭐냐면 옷 같은 거, 의류라든지 쉽게 말해서 필수 소비재입니다. 뭐 의류도 될 수가 있고 뭐 운동화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부터 역순으로 관세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 자체가 조금 정시에는 그래도 희망을 좀 줬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저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수혜주. 결국은 수혜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도 있지만 사실 피해주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미중 관계의 어떤 그 냉전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미국의 그 중국 규제로 인한 우리 수혜를 입었던 주식들, 여기는 저기가 사이가 좋아지면 또 피해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뭐 그렇게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만약에 피해를 본 섹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되긴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맞다. 왜냐하면 미국산 장비를 미중 무역 분쟁 한번 우리가 2년 전 사건이지만 잠깐 돌려보면 미국산 장비가 들어가는 모든 거를 중국에 못 보내는 거니까 그럼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반도체 생산할 때 미국산 장비 사용한단 말이에요. 뭐 오프라인 모텔 장비도 있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조금 미세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화이크 비전 이런 거 좀 규제했으면은 뭐 CCTV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던 섹터에 대한 피해 섹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이 취지 자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중단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그럼 이렇게 좀 뭐 좋아요. 요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의류 회사들 약간 그렇게 덕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의류 말고 해외 생산, 해외 거점, 뭐 한세스럽, 한세영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종국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오히려 수혜가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이거 딱 이야기 나올 때 대부분이 의류 업종들이거든요. 의류라든지 필수 소비재 쪽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 관세 일부 중단 이슈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중국산 제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이 또 손해 아니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뭐 한국산 브랜드들 주 제조사들은 대부분이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그렇게 나오죠. 차이나잖아요. 근데 메이드 차이나는 많이 못 봤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피해보다는 덕이 많을 것 같아요. 득이 많을 것 같다. 네. 한국경제. 네. 자, 한중 물가지표가 그 전에 네. 아닙니다. 한중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결과는 어때요? 기관은 추참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물가가 6%. 여기는 근데 네. 사실 부동산 그 관련된 항목이 되게 적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높은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미국도 지금 뭐 6월달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지난 5월달 물가지수에서 8.6% 오면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시장 일각에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8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연준은 그거보다는 권원 CPI에 주목할 거라 지난주에 나왔던 PC 물가지수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6.0%. 뭐 절대치만 놓고 보면 야, 이게 언제입니까?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1998년 11월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이때 백수였어요. 축하입니다. IMF 와가지고 취직이 안 돼가지고 옛날 이야기인데 백수란 말은 좀 그런가? 취준생, 요새 표현으로. 그럴 때는 저처럼 백수가 되니까 창업을 했잖아요. 네, 98년도에.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이때가 좀 그러니 근데 사실 이거 몰랐어요. 네, 이때는 제가 주식을 할 때가 아니라서 몰랐는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그냥 아린이 98년 11월이길래 열심히 이력서 낼 때가 기억이 나네요. 어찌나 취직이 안 되는지 100군데 넣어가지고 그때 얘기에 저주받은 세대 뭐 무슨 세대 네. 그때 졸업생들이 되게 불쌍하게 그때 평가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취직도 안 되고 뭐 솔직히 막 이력서를 넣었는데 뭐 한번 와보라는 데가 전 기억합니다. 100군데 넣어가지고 면접 3군데 갔어요. 야, 그것도 처음에 하다 한 50분쯤 넘으니까 저도 그리 했습니다. 당당하게 양심선을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안 되니까. 어쨌든 그 시절인데. 이 6.8은 사실 이제 우리가 말하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둔 거고요. 근데 밑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지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빠졌다고 합니다만은 요 6% 증가의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석유 39.6% 작년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경유 휘발유보다 지금 비싸죠. 50%가 증가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경유 소매가가 우리가 뭐 2,100원대니까 주말에 실제로 경유 유류세 인하했다고 했는데 제가 넣어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2,000원대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가장 등유 보십시오. 72. 이 등유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는 뭐 등유를 가정용에서는 하지 않지만은 이제 만약 비닐하우스요. 비닐하우스 이런 거 아니면 또 공장 일부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되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산업 전단에서. 그래서 6% 이면에는 다른 것도 다 올랐어요. 전기세 9%, 뭐 10%, 외식비 8%, 뭐 감자 오죽하면 감자까지 다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요 수치는 앞으로 요게 복변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유가가 잘 안 떨어지잖아요. 유가는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8월 달에도 이달에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긴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 원유 미국 입장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대통령 어차피 4 플러스 4 4년이면 바뀔 거고 그렇죠. 또 저기 중동 뭐 누굽니까 빈살만 왕자도 그렇고 굳이 우리가 왜 지금 정산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이 데이터를 왜 봤냐면 이게 당장 7월 중순에 발표될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바로 연결됩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근데 만약에 지금 장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약간 장이 그나마 아침부터 세게 들어와서 망정이지 오늘도 장이 비실비실했다면 장중에 발표됐던 한국의 소비자지수 물가 6.6%라는 게 시장에 부담을 줬을 수도 있어요. 경기 위축. 하지만 이제 시장이 워낙 내성을 다했지만은 오늘도 부담은 좀 없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물가 지수도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속도에는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나. 아직 모르겠어요. 7월 14일 전후죠. 25 베이시스를 올릴지 50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자만 놓고 보면 아마 한국은행의 판단은 조금 더 매파적으로 가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 그리 봅니다. 네. 그것도 이 의견들이 다양해요. 이제 앞으로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이제까지 당연하게 우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이게 네. 거의 뭐 비슷하게 이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경제학자들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마 우리 포함해서 여러 번 좀 미국이 75bp 올릴 때 영상을 다뤘던 것 같은데 뭐 처음 있던 일은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도 있었죠. 근데 있었는데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그냥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이 돈이라는 게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가니까 그걸 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당연히 한국보다 미국이 매력도가 높겠죠. 높긴 높겠는데 사실 그 주시장에서 빠지면서도 때로는 채권 시장에도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역대 우리나라가 딱 3번이 있었어요. 최근 30년 내에 3번이 있었는데 그게 한 번 딱 빼고 90년대 다클 그 빼고는 전부 다 순유입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2번은 주식은 빠졌었어요. 채권이 들어와서 막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고민은 됩니다. 근데 한국은행 입장은 단순하게 봤을 때 금리 역전에 따른 외화 유출에 대한 우려도 물론 염두를 할 겁니다. 왜 한국은행은 외환 올라가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근데 본연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치고 가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정 부분의 금리 역전을 염두한 금리 인상 폭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을 우려한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한 판단보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하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그게 조금 더 초점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 낫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오늘 우리 시장이 좋은 모습이에요. 3.9% 급등을 했죠. 코스닥은 거래소도 1.8%. 근데 원달러 환율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는 지금 유럽 증시 영국이 1%대 하락, 독일 닥스 지수도 0.8%.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좀 0.7%대 빠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거 아니냐? 결국 이 얘기 아닐까요? 오늘 근데 그거는 유럽이 뭐 장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기 때문에 미리 예단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제가 환율 차트를 조금 띄우려니까 잘 안 보여서 에너지 가격도 올랐네요. 유가는 올랐었습니다. 예. 유가는 올랐었고요. 이게 환율이 왜 이렇게 나오지? 예. 잠깐만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우리나라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상반기에 10조 원 들어부었다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환율은 큰 관점에서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그거 보더라고요. 장이 오르는데 환율이 안 빠지네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무역 수지가 지금 6개월 연속 적자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환율이 빠질 수가 없긴 없는데 가장 큰 그 출발점에는 아무래도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반응은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봅니다. 미온적이지 않나 보고. 근데 일본도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저연 정책을 펼치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환율에 대한 전망과 지금 환율에 대한 정신은 사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뭐 넘었다 안 넘었다 이슈보다는 안 빠지는 건데 이게 빠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달러화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잘 내려오지 않는 것은 여전히 긴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축에 대한 이슈 자체는 대부분이 뭐 시장 관점에서 지금 약간 맞춰지려고 그러면은 또 최근에 많이 긴축 이슈 때문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2년물짜리가 2.9%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조금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100인데 사실 어저께 아침에 브렌트유가 $110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말씀 지금 또 뭐 리비아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는 실제적으로 어떤 시즌이면 지금 7, 8월 달은 수요까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의 그 원인이 됐던 게 가솔린 수요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오펙이나 비오펙에서 공격적인 청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7, 8월 달 정도까지는 유가는 어느 정도 강세 흐름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기 좋을 것 같고 이 나스닥 선물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예 무시할 건 아닌데 사실 워낙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별로 발표될 주요 지표가 없어요. 네. 언제 빠지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다 대부분 이유는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아니요. 다 그동안 선반영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들이 반복되면서 빠지지 않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미국 차트를 잠깐 보다가 말았는데 사실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놓는 막판에 그냥 땡긴 거였거든, 금요일 날. 그냥 땡기기 때문에 그냥 땡겼다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지수를 볼 때는 장중 일종 흐름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금요일 증시가 초반에 이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왔었어요. ISM 제조업 지표가 나쁘게 나오다가 그냥 기술적 반등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갔던 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뭐 어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다시 뭐 11,000선 밑으로 심하게 내려가지 않는 한 일단은 한번 보자.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한 그 실적 발표를 했죠. 네. LG전자. 근데 전장 부분의 수주 실적을 발표했다 하는데 일단 LG전자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전장 사업 때문에 투자하지 가전 때문에 투자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그렇죠. 이게 워낙 작년도 이제 벌써 1년이 됐어요. 정확하게. 예. LG가 마그나 파워트레인 전장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도 7월 달에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정확히 1년 전에 구광무 회장이 상당히 용단을 내렸었죠. 수조 원, 5조 원 넘는 누적 적자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전장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 전장 부분에 대한 수주 발표를 했어요. 이제 기사를 좀 적어놨는데 8조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8조 원 정도라고 내가 어느 정도 최근에 수주한 게 8조 원이다.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누적된 게 한 60조 원. 이거는 쭉 작년 말까지 누적된 건데 어쨌든 간 올해 한 65조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를 바라볼 때 뭐 가전 지금 뭐 사실 좋을 게 없잖아요. 부동산이 좋아야 가정이 좋은 거거든요. 네. 이사를 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가전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중국 봉쇄 때문에 생산 지원도 많으니까 근데 전장인데 LG가 삼성이 하만을 인수할 때처럼 LG도 전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넣고 보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전 세계 자동차 조명 업체죠. 저는 그냥 JKW라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JKW를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시작에야 뭐 170억 써가지고 벤스라는 회사 BENS 인수했던 게 있는데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고 LG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장에도 큰 돈을 투자한 게 JKW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공식적으로 마그나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장 사업을 강화하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약간은
글쎄 요것만 놓고 지금 바로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동안에는 별로 전장 수주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왜 컨콜에서 공개를 하느냐. 이 생각에는 약간 뭐 LG 측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주가도 많이 내린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LG전자의 주주들의 투자 모멘텀 자체가 당장 쉽게 말해서 목요일 날 7월 7일 날 2분기 실적 발표할 건데 거기는 숫자밖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뭐 그리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주주분들한테는 그래서 국내 한 2개 정도 기업만 잠정 실적을 발표해요. 옛날에는 삼성전자만 하다가 LG도 따라합니다. 따라하고 이제 그게 월말에 보통 확정 공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멘텀에서는 LG가 한번 시그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LG전자 그래도 전장 사업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주시고 주가 관점에서도 마침 LG전자가 조금씩 올라왔어요. 먼저 제가 원래 차트를 안 보려고 그러다가 이 시간에는 이제 볼게요. 066570이죠. 예, 옛날 사람이라 코드는 외웁니다. LG전자 차트를 보시고 이걸 가지고 얘가 저점이다 아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LG전자가 요 7만 원, 8만 원에서 19만 원 날아간 게 시장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때가 똑같아요. 삼성전자 날아갈 때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인텔, 뭐 차세대, 파운드리, LG전자, 현대차, 뭐 당장 아니 일제 똑같이 LG전자가 애플카, 애플카 이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출발점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나스닥 봤던 걸 똑같이 본다면 그게 대략 제가 볼 때 한 8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네. 기술적으로 많이 보네. 몇 시간이니까 한번 봐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략을 세운다는 그러고 그러면 다시 88,00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 아유 그냥 어려운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많은 투자분들은 두 가지 고민합니다. 내가 13층인데 15층인데 뭐 20층인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를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 매수할 돈도 없어. 예? 어쨌든 간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가 궁금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럼 어떤 의미를 말씀드린 거냐.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든 아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LG전자의 전장사업부 이슈거든요. 이게 전장사업부가 만들어낸 주가 오버슈팅 아니겠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뭐 그건 다 공감하는 이 차트가 그렇죠. 똑같아.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공통점 자체가 아니면 현대차도 마찬가지 공통점이 전부 다 애플카 이슈고 전장카 이슈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지금 요거짜리 딱 왔으니까 기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오늘 전장 공개 때문에 올랐고 아니면 그런 건 다음에 문제인 것 같고 아마 다시 한 88,000원대 밑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금 가만히 내비둬야 돼.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냥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 기다려 보고 정말 이 친구가 시세가 제대로 붙는다 그러면은 뭐 시장도 도와줘야겠지만은 최소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11만 원까지는 올라와야 어느 정도 이제 공매도 치는 세력들도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LG전자 혼자만은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생각할 때는 88,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거를 좀 기준순으로 가는 게 얼마까지 지금 갈까요를 보는 것보다 빠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난 그 LG전자가 좀 잘 올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소망이 있습니다. 뭐 LG전자만 그렇습니까? 뭐 다른 것도 다 그런데 네. LG전자는 그 차용주 소장님이 우리 나와가지고 네. 연말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게 그 LG전자를 좋게 보고 LG전자를 강력히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지 못했을 때 왼팔을 걸겠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아니면 느닷없이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팔은 함부로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함부로 거는 게 지금 아닌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 제가 그래서 LG전자는 좀 꼭 좀 올라서 우리 차용주 소장님 팔 가져가라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LG가 가려면요, LG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LG노텍이 먼저 신고가를 가야 됩니다. 근데 먼저 애플카 이슈가 또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애플의 주가도 지금 140달러인데 최소한 여기서 뭐 150, 160 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게 다 맞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LG전자도 결정적으로는 시향 종목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장 사업 잘 해나가고 있다. 그렇죠. 이제 전장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보면
뭐 한번 또 이야기를 좀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게 대부분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사실 전장 사업이 내연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있던 사업인데 이게 전기차로 가면서 조금 더 카 엔터테인먼트가 더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약간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먼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가 지금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제 지인이 사실 S전자차 전장사업부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부산에서 하시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가 S전자면 이제 르노 S겠죠. 근데 그분한테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장사업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차량 라인에서 차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차량 지연을 못 느낀대요. 예를 들어서. 나오면은 전장 들어가가지고 뭐 철치하는 거니까. 근데 가끔은 작년 때는 그런 말 하더라고. 한 보름씩 쉬시는 거야. 그나마 르노 삼성 같은 경우 말을 다 해버리는 거라. 해. 자,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게 전체 판매 용량 대수가 작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그 물량 오더 모자라는 거 있죠. 오더컷 좀 작았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대부분 비쌀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전장에서 실적이 날라 그러면 첫 번째가 조건이 완성차들의 월간 판매 대수가 감소가 멈춰야 돼요. 일단 그 저쪽으로 전기차 부분으로. 전기차든 뭐든 일단 전기차겠죠. 조금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시장에서 어제도 현대차 실적 6월달 자동차 판매 동향 나왔는데 똑같죠. 테슬라가 이번에 인도 동향 치른 것처럼 지금 차량용 반도체 기타 등등 해서 전체 판매량 감소, 출고 감소 이야기 나오면 전장에서는 수익이 바로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특징적으로 올랐던 주식들 가운데 보면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백신주들이 오늘 코로나에 대한 그 재유행 걱정, 우려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저도 이거 어제 사실은 봤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 데이터에 들어가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입력을 해봤더니 그래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시장에서 며칠 전부터 코로나 진단 관련주들이 사실 움직였었어요. 하루 전날은 대표적인 시젠이라는 기업이 움직였었고 휴마시스라고 하는 개별주 종목이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저께 제가 다른 분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야 이거 확진자 말고 코로나가 지금 뭔가 좀 또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봤는데 18,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거의 보면 이게 최근 일주일 평균이 10,000명 전후였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요새 확진자 신경 별로 안 쓰시죠. 저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18,000이라는 숫자는 이게 다시 주가 관점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첫 1호 백신을 개발한 회사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오늘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무려 2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평상시 같았으면은 장이 안 좋았으니까 만약 장이 괜찮았으면은 요것 때문에 장이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시장이 이제 워낙 많이 빠진 상태가 있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대로 쇼커버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 이제 진단 관련주 봐야 되냐,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 대표적인 게 또 송파구 GDP를 올렸던 기업, 바로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통점이 다 있어요. 요 외에도 이제 작은 종목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진단 키트주 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어차피 지금은 빠진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면 굳이 이렇게 확진자 수 보면서 주식 안 하셔도 돼요. 대형주 중에서 아까 뭐 몇 개 종목도 보면 있는데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뭘 보는 거냐면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은 공매도 쇼커버링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대형주들은 초반에는 정시가 올라갈 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매도 비중인데 보통 10%가 넘게 되면은 공매도 비중이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테크 대형주들이 10% 넘는 종목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한 거냐면 정시가 만약에 정말 앞으로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며칠 있다가 움직일지만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대부분의 하루아침에 만약에 공매도가 이렇게 공매도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거를 일부러 띄웠냐 하면 투자자분들이 이제 올라도 고민인 거야. 이제 이분도 알아.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분도 내가 30층에 걸려 있어. 냉정하게 한번 디스해드릴 거야. 이게 30층 오겠습니까? 물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말하면 좋습니다. LG전자 13만 원이 더 빠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천재지변이 만들어낸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물려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래 뭐 어쨌든 하 대표는 자꾸 전기차는 그래도 믿을 건 자동차라고 이야기하니까 전기차를 좀 올려 타보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비중을 줄여야 될 거예요. 그럼 그 언젠가 비중을 어디에 줄일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다 차트 걸 수는 없잖아요. 네. 차트도 한두 번 꽂는 거지. 한 번만 그렇죠. 꽂고 말아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쇼크으로 들어오면 생각보다 높게 갑니다. 이게 바로 들으실 보이는 게 높게 간단 말은 주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다 대놓고 뭐 13만 원 저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번 쇼크보다 다음부터 볼 건 아까 말한 대로 공매도 추이만 보시면 돼. 오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안내볼로 같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공매도 비중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 속도를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쇼커버링. 네. 만약에 주가 올라가다 주가 멈추는 것 같은데 갑자기 공매도 지금 7, 8%에서 5%를 줄였잖아요. 또 내일 됐는데 만약에 또 3%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서 조금 올라가도 버텨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다가 비리비리비리 하는데 갑자기 공매도 비율이 두 자릿수로 확 늘어나요. 그때 정리를 일정 부분 정리해야 된다면 정리해야 되는 수가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개별주에서 많이 안 잡히고요. 대형주 단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 세게 반응할 때는 습관적으로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 추이를 봐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많았던 종목이라면 반등력이 생각보다 높게 잡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의 공매도 네. 뭐죠? 그 대차 잔고만 해도 70조라는 얘기가 있고 예탁금이 57조인데 네. 그러니까 주식을 살려는 세력보다 사실 팔려는 세력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미 또 많이 공매도가 들어가 있고 뭐 그 대형주 중심으로. 근데 이게 시장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이제까지 급반등보다는 좀 이렇게 약간의 그 어떤 반등과 약간의 반등과 횡보 뭐 이런 개념을 생각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매도 쇼커버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시장에서 그 2020년도 코로나 때 3월, 제가 알기로 3월 27일인가 29일인가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날도 안 잊어먹는데, 그리고 나서 4월 한 달 랠리가 엄청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정부에서, 그때는 공매도 한시 규제 카드를 딱 날리니까 대차 잔고 빌려왔던 거 다 이제 상환하게 되고,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 그걸 엑시스 하다 보니까 쇼커버가 세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오잖아요. 만약에 극적으로 정부에서, 좋아,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공매도 한시 하자 그러면 사실 나중엔 다시 밀려요. 그러니까 잠깐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공매도의 규제 자체가 정시의 폭등 요인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10% 빠질 게 20% 빠지는 건 맞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 봤듯이 물론 이제 저게 또 내일은 제가 볼 때 내일부터 20% 오르지 못하겠지만은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왔을 때 탁 치고 가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보시다가 이걸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모호하지만 정리하게 되면 갑자기 호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근데 주가가 반응을 할 때 생각보다 이거 한 별이 5, 6%밖에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많이 움직인다 싶으면 습관적으로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신다면 조금 내가 생각하는 목표 타겟팅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역발상 차원에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만해요. 공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네. 그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징글징글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튈 때 더 반등이 좋을 수도 있다. LG노텍도 최근에 이 강분 외국인들이 두 자리 수승 쌓아놨더라고요. 애플이 어쨌든 물론 애플 아이폰이 약간은 밑밥을 좀 깔았어요. 아이폰 14 축소량을 한 10% 정도 낮게 잡긴 그치, 했는데. 공매도 전에 미국에서 헤지펀드에서 공매도 하시는 분 와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네. 그분의 특기가 공매도인데 결국 공매도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기업의 약점을 본다는 거죠. 네. 기업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는지 그거에 그 포인트를 맞춰서 딱 공매도를 치는 게 그렇죠. 지금 가만히 대표님 말씀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자꾸 호재를 찾잖아요. 그렇죠. 자, 인플레가 어쩌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매수 마인드니까. 근데
공매도 세력들은 오히려 내려갈 이유를 찾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공매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사람 전략마다 다릅니다만 공매도를 한다는 말은 대부분이 롱숏 전략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이키드 공매도는 생각보다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나는 무조건 공매도만 할 거야 이런 펀드나 운용사는 많이 없어요. 아마 한쪽에서 공매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뭐 국내 주식장 기준으로는 얍삽한데 개인 투자분들도 참 이런 게까지 나중에 우리가 자금 키워가서 같이 합시다. 주식 선물을 매수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해지를 걸면서 이런 건데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 세력들은 근데 제가 가만히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세상에 약점 없는 주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8.15 캠퍼스에서 하고 있잖아요. 양발 전략. 네. 공매도도 할 줄 알고 우리 이거 주식 투자도 할 줄 알고 이거를 양쪽을 하게 되면은 하지 않아도 사야 될 자리, 안 사야 될 자리가 눈에 보인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게 우리가 매수 자리를 보다 보니까 매수 자리만 찾는데 가끔은 그걸 내가 매도 포지션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야 할 자리에서 한 번 더 점검하게 될 수 있는 상황. 그거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험난한 시장에서 내 실력을 키우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결국 공부죠, 뭐. 예? 네. 공부를 하고 이 험난한 이 시기에 얼마나 내가 잊지 않고 이 힘들었던 시간을 뼛속에 새기느냐. 그것이 이제 나중에 또 이런 비슷한 장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자신을 세우는 어떤 또 기회를 살리는 어떤 실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사실 이 정도까지 빠질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날고 긴다는 모든 투자가들이 그냥 전 세계예요. 전 세계 투자가들이 똑같은 실수를 10년마다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짧게 보면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못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살아난다는 말이 이제 그 생물학적 아니에요. 이제 계좌 운용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저는 그 배움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내는 이런 시간들이 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보이지만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다 기록하라 그래요. 오죽하면. 기록하고 기억하고 매매일지. 어차피 나중에 잊어먹게 돼 있어. 사람이 돈 앞에 그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잊어먹겠지만은 그래도 뭐 맞든 안 맞든 계속적으로 자기만의 뭔가를 기록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장을 또 준비해야 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내일 장, 오늘의 그 나스닥, 물론 선물지수의 그 상승 내일 아침 새벽에 나스닥에 대한 결과에 따라 시장이 또 달라지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의 투자의 마인드를 혹은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내일. 사실은 뭐 저녁 시간에 이제 미국장 본장이 열리고 또 본장이 열려도 다음날 아침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이고 또 지금 많은 투자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투자가분들이 올라도 갑자기 오늘 그런 짤이 돌았었어요. 야구를 하는데 1회 15점 내주고 3회 1점 낸다고 좋아한다 이런 말도 좀 우측 분도 돌았는데 제가 되게 이거는 이분을 좋아하진 않아요.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 자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쉽게 말해서 공매도 세력은 모든 기회에서 약점을 찾아내고 자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무조건의 낙관론자만이 성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도 근데 통상적으로 주식 투자분들은 좀 낙관론자가 많습니다. 통상론자로. 그렇죠. 네. 왜냐면 확률적으로 네. 돈을 버는 확률이 낮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부인하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고점을 찾는 사람들과 저점을 찾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점을 찾는 사람들의 최대 수익은 그 고점이 전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만 원이 좋은 고점이라 말씀이군요. 생각하면 그 만 원짜리 주식이 꽝이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만 원이 맥스입니다. 하지만 저점을 찾고 내가 낙관론자인 사람들은 만 원에 산 주식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 손실은 만 원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또 기대와 불안 같이 아마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일단 편안한 저녁, 일단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몸이 네. 건강해야 또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버틸 힘도 생기니까. 저하고 아마 오늘하고 내일 정도에 시장 변동성이 그렇게 오늘 조금 좋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늘 올라온 거를 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절반 이상 유지시켜 준다면 아마 조금 아까 LG전자 차트에서 보였다시피 약간 조금씩 또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면밀히 보시고 좀 궁금한 거는 또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6시 반인데 저녁 10시에 방송될 때 우리 하 대표님이 그 채팅창에 네. 난입을 하시겠죠? 난입이라는 건 사실 이제 정상적인 평온한 사회의 해방꾼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또 스스로 등장. 네. 등장해야죠.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의견들도 좀 교환하시면서 아이디어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진희 부장처럼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하 대표님이 혼자 이 시간을 끌고 가시면서 아니, 8.15에 우리 가족분들이 좋아하실 때까지 8.15에 임 대표님이 없으면 너무 티났나? 속으로는 빨리 가 이러면서 무슨 일단 제가 요새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네. 일단 좀 우리 안내를 드리면 우리 8.15 캠퍼스 그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가족분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들을 혹은 그 고민 아니면 그 문제들을 의논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매일 방송되는 이 찐시황 그 다음에 아침에 장기전 그 다음에 점심 12시 라이브 방송 이것을 계속 돌아가게끔 24시간 돌아가게끔 세팅을 해놨거든요. 8.15 캠퍼스 저희가 이 채팅창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거기에서 그 채널을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9시 40분까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 방송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9시까지만 그 민재기 팀장과 9시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9시 40분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또 12시 방송이 있고 이게 버티지 못.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송들이 있고. 그렇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하다가 어떤 대안이 또 새로 만들어졌을 때 조금 더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하창봉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채팅창에서 가족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야기도 조금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자동차 좀 빠졌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이로모니터 가족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하루 또 화이팅 하기 위해서 오늘 편안한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